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처하는 징벌이 뭔지 아시나요? 파문입니다.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하면 퇴학 조치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죄인을 우리가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지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감옥에서도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독방으로 갑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가 어떤 특정 개인을 벌줄 때 최고로 줄 수 있는 벌이 그 사람을 외로움에 처하게 하는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잘못을 할 때마다 외로워지는 걸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로워지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고 반성을 하지요. 그런데 내 반성이 너무 깊어지면 자책이 되고 자책이 계속 이어지면 자학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집니다. 외로움은 형벌이 맞습니다. 이제는 고령화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는 모두가 다 외로워지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노인이 되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고 가족 내에서도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장성해서 독립하고 1인 가정이 많아지고 그렇게 노후에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게 됩니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외로움을 벌처럼 받고 있는데 만약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이런 외로움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 개인으로 보면 고통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외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 외로움이 적어도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 외로움을 반겨주라는 겁니다. 외로움이 나에게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게 힘들었고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나는 혼자서 어디론가 탈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우리는 거기서 외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느라 또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나를 잊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내가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좀 돌봐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외로울 때 뭘 해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그걸 자꾸 찾아봐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다양한 일을 도전해 봤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혼자 집에 앉아서 게임도 하고 책도 읽습니다. 식물도 키우고 좋아하는 요리도 합니다. 그걸 하면서 살아보니 위로받는 느낌도 있고 좋더군요.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서 외롭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뭔가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밌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야, 그거 재밌어 보인다. 야, 너 요즘 뭐 식물 키운다며? 야, 탁구가 그렇게 재밌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됩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것들입니다. 50대 이후에 삶이 풍요로워지는 법. 50대 이상인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대학에서 적당히 학점만 따면 누구나 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가는 시절이었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크게 사고 안 치고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승진할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또래들은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 건 되게 잘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했을 때마다 보상이 주어졌고 일했을 때마다 적절한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 줄을 모릅니다. 50 이후에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공부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걸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는 글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내가 간 여행지에 대해서 여행기를 쓰거나 이런 것에 대한 글들을 많이 쓰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이 두렵지가 않으려면 글을 쓰면서 나는 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글쓰기는 자아성찰로 이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씩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여기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은퇴 이후에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불안과 외로움을 다스리는 법. 살다 보면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징벌의 시간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예전에 저는 회사로부터 큰 선물 3종 세트를 받았습니다. 정직 6개월, 대기 발령, 교육 발령. 회사에서 저에게 정직 6개월을 준 건 너 6개월 동안 혼자서 집에서 반성해. 나오지 마. 너 한번 힘들어봐. 너 한번 손들고 혼자서 반성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 겪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주변에도 회사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이상한 부서로 또는 엉뚱한 전출지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분노가 일단 치밀 것입니다. 이 분노가 여러분을 잠식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벌을 줬을 때 그 사람의 의도는 벌을 받으면서 혼자 막 씩씩거리길 바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스스로를 죽여갔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이 분노에 휩싸이는 순간 그 의도에 그대로 부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짱돌을 던지면 날아오는 짱돌을 보면서 잠깐 멈추고 그 짱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쟤는 지금 나한테 이걸 짱돌이라고 던졌는데 혹시 이 안에 자세히 보면 금광석이라든지 예쁜 모래알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 그래 보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안에 오묘한 뭔가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정직 6개월을 주었을 때 제가 했던 생각은 나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선물 받은 셈이다. 어차피 6개월 뒤에는 다시 회사를 갈 거니까. 나는 6개월 동안 휴가가 나온 거니 이 시간을 한번 제대로 즐겨봐야겠다였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실은 늘상 그렇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또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너 벌 좀 받아봐 하고 뭔가를 했을 때 혹시 이 안에 뭔가 선물이 숨어 있지 않을까, 이걸 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톰 소여 효과가 나타납니다. 톰 소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톰 소여가 자꾸 사고를 치니까 폴리 이모가 톰 소여에게 친구들하고 놀러 가지 말고 땡볕 아래에서 담벼락에 페인트 칠이나 해. 이렇게 벌을 줬습니다. 톰 소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벌을 받는데 혼자서 그림을 그리듯이 담벼락에다가 이것저것 그려보고 이게 너무 재미난 것처럼 신나게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애들이 너 뭐 하는 거야? 이모가 너한테 벌 준 거 아니야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톰 소여가 말합니다. 지금 나 페인트 칠하고 있잖아. 말 시키지 마. 이거 아무나 못해 하면서 즐겁게 계속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러자 애들이 와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자 톰 소여는 다시 말합니다. 야, 이거 아무나 함부로 시키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다시 열심히 재미나게 합니다. 나중에는 친구들이 톰 소여한테 야, 장난감 줄 테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세상이 여러분에게 벌을 줬을 때 이 벌을 여러분이 즐기시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살다 보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쟤는 어쩌다 저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까 부러워하고
여러분 주위에 찾아올 겁니다. 외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모임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챙겨야 할 것들 3가지.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하여 챙겨야 할 것. 딱 3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은퇴 후는 자기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은퇴 후에도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계속 찾아서 하면서 어떻게든 사회에서 내 쓸모를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직업을 가지던지 다른 부수입을 올리든지 은퇴 후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50이 넘어가서 내가 잘하는 일만 계속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서서히 수축되어 가고 위축되어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50에 내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지금 20대, 30대 중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그 일을 잘하려 노력할 텐데 경쟁이 될까요? 그러니 50 이후에는 나는 내가 잘하는 일, 이것만 남은 평생 계속 할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집 짓는 일이었으면 이제는 새로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나는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책을 한번 써보겠어. 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니까 강연을 한번 해보겠어. 그러면 내 삶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50 이후에는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노후를 살아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내가 되자입니다. 젊어서는 직장에서의 나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가족 내에서의 가장으로서의 부양 의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 자식도 다 큽니다. 여러분이 50, 60 넘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는 청소년이 되고 자아가 형성된 자녀의 삶에 개입하고 자꾸 끼어드는 겁니다. 간섭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간섭하고 개입하는 건 자녀의 독립을 막는 것입니다. 아빠, 난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아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 자식은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살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자식이 온전한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성인이 된다는 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에는 되어야 하는 나보다는 되고 싶은 나를 보세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되어야 했겠죠. 성실한 회사원이 되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퇴사 후, 은퇴 후에는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세계 일주 여행가가 될 거야. 나는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살 거야. 명산을 탐방하는 등산가가 될 거야. 나는 예쁜 꽃이 피어난 풍경을 찍는 사진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커다란 목표, 이런 건 없습니다. 나이 50, 60 넘어서 나는 어떤 원대한 목표를 이루겠어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10대, 20대 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겠어 하는 마음은 젊을 때로 족합니다. 50, 60 넘어서는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면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소소한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나이가 들면 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혼자 머릿속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자. 나이가 들면 자신의 어떤 생각이 굳어집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일단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그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따지면 상대는 반박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삐지게 되지요. 삐지지 말아야 합니다. 삐지면 그 사람이 보기가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있는 자리에는 안 가게 됩니다. 모임에서 빠지게 되죠.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세 가지입니다.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이 연쇄의 작용을 끊지 못하면 여러분은 끝끝내 외로워집니다. 한국인들은 이것 때문에 노후가 비참해집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이 맞습니다. 우리는 남인데 한국인의 종특이 있습니다. 강한 연대를 지향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노후에 제일 많이 하는 모임이 뭐냐면 향후회, 종친회, 전후회, 동창회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군대, 같은 직장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담임이 말이야. 우리 그 회사 다닐 때 그때 그 대리 말이지. 우리 군대 있을 때 그 이상한 상사 하나 있었잖아. 그런 대화만 나눕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나이 50, 60에 우리는 10대, 20대, 30대 시절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끈끈한 연대는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느슨한 연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로운 개인들이 느슨한 연대를 맺어야 합니다. 해결책은 아주 쉽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작가가 되고 싶으면 글을 쓰게 될 거고, 글을 쓰다 보면 글을 쓰는 다른 사람의 강연을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공통점이 하나도 없었어도 특정한 활동을 하는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모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을 즐겁게 사는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누가 괴롭히면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됐건 배우자가 됐건 자녀가 됐건 가족과 서로 충돌이 있으면 엄청나게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어떤 특성이 있고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진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을 바꿔야겠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러다 보면 내가 괴로워집니다. 그 사람들은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바꿔야 되라고 싸우면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바꿀 수 있느냐? 주위의 사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교도소에 있으면 주위에는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모범수로 착하게 살아서 빨리 가석방이 돼서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감옥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가서 나와 나쁜 길을 걸었던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다시 감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그때 해야 될 건 나가서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공동체라든지 봉사하는 활동 모임도 좋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그렇게 내 주위의 사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한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쁜 친구들하고 살던 내가 이제는 봉사활동을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기계발 메시지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헬스클럽 가서 운동할 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운동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음 공부도 하고 있고 지식도 쌓고 있어. 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 하면서 흐뭇해합니다. 하지만 그 멀티태스킹은 의미가 없습니다. 운동할 때는 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지금 어떤 운동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걸 하나하나 느끼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루에 10가지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그 한 가지를 어떻게 실천할까 그걸 고민하셔야 합니다. 인풋만 하지 말고 아웃풋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외로워야 합니다. 외로운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나에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는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이 순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뭘까? 사람은 외로워야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계속 듣기만 하면 그냥 과포화 상태로만 가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상태를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노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 탄력적으로 팅하고 일어나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실패는 인생을 통해서 늘 찾아옵니다. 20대, 30대 때 우리는 많이 실패합니다. 연애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는 젊으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세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세, 60세가 넘어가면 여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0대에는 회복 탄력성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남은 여생이 길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망했네 이러고 있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깁니다. 하지만 나이 50, 60에 망하면 사실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나이 들어서 고난과 시련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죠.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회복 탄력성을 방해하는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위 사람들이나 SNS를 보면 왜 나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 다 잘 사는데 나만 힘들다라는 착각이 회복을 힘들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 생활할 때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퇴직하고 나면 내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남는 건가? 내 인생의 의미는 없는 건가 하는 착각이 회복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일부분인데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면서 산 사람들은 일이 끝났을 때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오는 거지 하며 힘들어합니다. 하는 일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 생기는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다. 3번째로는 지금 괴로운 건 참겠는데 남은 평생 계속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지? 앞으로도 이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다면, 이 외로움이 끝없이 이어진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회복을 힘들게 합니다. 이 3가지가 저는 회복 탄력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첫째로 과연 진짜 나만 힘든 걸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SNS에 보면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서 사진 찍고 즐거워 보이지만 어쩌면 이 사람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을 기록해서 올린 거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처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다들 이렇게 힘든 거 아닐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이 과연 인생의 전부인가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노후에는 60 이후에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일만으로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나이 들어서는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취미가 다시 일이 되기도 하고, 일이 안 되어도 즐거운 활동이나 재미난 일을 꾸준히 함으로써 거기에서 얻는 인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직업이라는 것과 돈을 버는 일에만 인생을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벌지 않고도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7대 3 비율을 기억하세요. 봉사활동이 됐든 취미 활동이 됐든 다른 일을 3 정도는 찾아보세요. 직장에 쏟는 열정이 7이었다면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난 후에 이어갈 수 있는 다른 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은 그래서 노후에 외로운 게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롭다는 건 나의 욕망에 집중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나는 뭘 할 때 즐거운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아무래도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얘 뭐 좋아하지? 얘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데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나만 챙기면 되지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이지, 이걸 계속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삶이 아무리 긴 삶이라도 내가 나를 챙길 수 있다면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나는 나를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나 자신부터 챙겨보세요. 50 넘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3가지 지혜. 저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 던져야 할 3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10사람을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이 3, 4명이 있고, 그냥 그런 사람이 한 4, 5명 있고, 왠지 한두 명은 마음이 별로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사람이 10사람이면 그 10사람 중에서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아야만 한다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되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 개성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취향이 안 맞는 사람은 당연히 안 좋아할 수 있겠지요. 그것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모든 일에 유능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노후는 수능이 아닙니다. 수능 준비는 모든 걸 다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제 어머니께서 탁구장을 다니십니다. 탁구장에서 오로지 탁구 하나로 하루 종일 정말 재밌게 사십니다. 줌바 댄스 학원에 가서 춤추는 동작 하나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후에는 딱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모든 일을 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언제 찾는 줄 아시나요? 30대 때 찾는 것입니다. 많은 30대가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완벽한 해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이 넘어가면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죠. 그래 뭐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사람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오죽하면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에서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모든 일에 유능해질 수 있을까?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결책이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복 탄력성이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는 외로워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이 행복했나요? 전형적인 외로워도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답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이 정도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있어도 여전히 외롭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타인과 비교를 쓸데없이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외로워지는 이유가 타인과 비교해서 점점 외로워지는 겁니다. 나보다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내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만나. 그리고 나는 돈이 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누구는 돈이 너무 없어. 이렇게 돈 없는 애를 내가 만나서 뭐해 또 안 만나. 그래서 외로워지는 겁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끝없이 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나보다 많은 사람을 보면서 여전히 위축이 되고 더 가져야겠는데 생각하면서 돈만 계속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중요하지요. 그런데 돈이 정말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를테면 평소에 가족들에게 그래도 내가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다 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가부장적인 자세를 가지고 군림하면서 살았던 아빠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의미를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에 뒀는데 언젠가는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시절이 오게 되지요. 그럼 이런 분들은 멘붕이 오고 직장을 그만두고도 끊임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게 됩니다. 저는 돈으로 내 삶의 모든 조건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특히나 노후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외로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들만 많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경상북도 칠곡에서 70 넘은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친구들만 있어도 이렇게 노후에 재미지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돈 모으는 건 힘든데 친구 모으는 건 은근히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노후에는 친구를 모으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모으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돈은 내가 돈을 좋아하면 운이 달아납니다. 돈을 좋아하면 할수록 돈이 점점 멀어집니다. 투자 서적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재미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일이 좋아서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내가 돈을 신경 써서 돈이 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반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계속 쫓아가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를 좋아해 줍니다. 돈은 내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달아나는데 사람은 다가옵니다. 날 되게 좋아하네.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이 느껴지면 나도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만약 내가 좋아했는데 이 사람은 날 그렇게까지 안 좋아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 늘리세요. 그리고 그 여러 중에서 나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좋은 사이가 분명 생길 겁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사람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마세요. 나랑 정치적 성향도 비슷하고 경제적인 수준도 비슷하고 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만날 친구가 몇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랑 탁구를 치러 가면
탁구를 나하고 너무 잘 쳐주네. 이분은 어디 갔다 와서는 신기한 얘기를 잘해주네. 야, 근데 이 친구는 꼭 만나면 나한테 재미난 책을 소개해주네. 한 가지만 맞는 게 있으면 그 한 가지 매력에 흠뻑 빠져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는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친구를 사귀셔야 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내 몸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노후에 제일 피해야 될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질병과 치매입니다. 외로워서 힘든데 심지어 몸까지 아프면 정말 괴로울 겁니다. 근데 저는 질병과 치매를 부르는 요인 중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살다간 외롭게 죽게 됩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보면 되는 거고, 취향이 안 맞는 모임이면 안 나가면 되지. 왜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외로움을 잘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노후에 외로워지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지고 삐지고 빠지다 보면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이 주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뇌가 게을러집니다. 우리 뇌가 인지적 기능을 가장 활발하게 할 때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약간 긴장합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말을 실수할 수도 있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반응을 살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좋아할까? 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안 하는 때는 외로울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뇌가 게을러지고 뇌는 점점 쪼그라듭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쓰면 퇴화합니다. 뇌도 근육이 위축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이 주는 어떤 정신적 부담이 우리 뇌가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사람을 만나서 눈치도 보고 분위기도 살피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새롭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으면 보통은 상처받고 마는데 그 말을 해석해서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조언해 준 거야.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한 얘기니까 고깝게 들을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사람을 안 만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내 성향이라든지 정치적 지향이라든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만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편안해질 수 있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 그러면 뇌가 빨리 늙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편안한 관계들에만 너무 익숙해지지 말고 오프라인에 나가서 낯선 사람들과의 모임도 자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는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의 노년은 인생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